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고전소설 10번째 시간 금방울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주인공 금령과 해룡이 기이하게 출생해서 갖은 시련을 겪다가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전형적인 영웅소설의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비현실계죠. 에서 남의 용왕의 딸인 용녀, 즉 금령과 동의 용왕의 아들 용자 해룡이 신행길에 올랐어요. 신행길이란 것은 뭐냐면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거나 혹은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길을 신행길이라고 하는데요. 그 신행길을 가다가 악귀에게 변을 당해요. 그래서 이 남의 용왕의 딸인 금령은 죽게 되고요. 동의 용왕의 아들인 해룡은 간신히 살아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로 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비현실계 이야기고요. 이제 현실계 이야기를 줄거리를 통해서 봅시다. 명나라 초에 장원이라는 선비가 동해용왕의 아들을 구해주는데 어떻게 구해주냐면, 자, 이 장원 부부가요. 명나라가 거의 이제 위태롭게 돼서 어떤 산으로 들어가요. 그 산에서 동해용왕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용왕을 구해주는데 이가 바로 해룡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해줬는데요. 그 뒤 부인이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 이 동해용왕의 아들인 해룡이 저 좀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부인의 입으로 달려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갖게 되는데 그가 바로 해룡으로 태어나는 거죠. 한편 이제 금령의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막시라고 했는데 이 남편이 정처 없이 떠돌면서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막시는 효심이 지극하여서 홀로 시어머니를 열심히 모시다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묘를 지키며 효성을 다하는데 어느 날 이 막시의 꿈에 옥황상제가 나타나서 남의 용왕의 딸 누구 금령을 점지해줘요. 그럴 때 이 그러니까 혼자 있는 부인이 그죠? 아이를 낳으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죽은 남편을 보내줘요. 죽은 남편과 하룻밤 동침을 했는데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 아이가 바로 금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금령은요,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방울이었습니다. 금방울을 낳게 되는 거예요. 금방울을 낳았으니 참 기이한 일이죠. 하지만 막시의 꿈에서 이 옥황상제는 16년 동안 기다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금방울이 16년 후에 사람으로 변신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김원전이라는 고전소설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을 우리는 난생설화라고 하죠. 사람이 그죠?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고 뭐 아래 모습으로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수박의 모습으로 태어난다던가 뭐 이런 이야기. 이렇게 태어난 둘은 아주 갖은 시련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 시련 뭔가 볼까요? 그 후 난리가 일어나 피난을 가던 장원 부부는 누구예요? 해룡의 부모죠. 해룡과 헤어지게 되는데 어떻게 헤어지냐? 피난을 가다가 너무 길이 험난하니까 잠깐 해룡을 산속에 숨겨두고 그들이 이제 정세를 살핀 후에 다시 데려가려고 하는 찰나에 숨겨두었던 해룡이 너무너무 크게 울게 돼요. 그래서 도적인 장삼이 해룡을 발견하는데 이 장삼은 해룡을 보자마자 그죠? 그러니까 비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데리고 가서 기르게 됩니다. 하지만 장삼은 못된 사람은 아니었어요. 도적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이 장삼에게는 아들과 부인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부인은 이 해룡을 좋아하진 않을 거예요. 아니야, 해룡이 아니고, 해룡 맞네요. 해룡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소룡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소룡보다 여러모로 해룡이 너무나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대접을 받지는 못하고요. 해룡이 13살 되던 해에 장삼이 죽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온갖 시련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때, 한편 막시는 금방울을 기이하게 여기죠. 괴이하게 여겨. 이상하게 여기는 이유는 뭘까요? 얘는
금방울이잖아요. 방울로 태어났는데 막씨를 여러모로 뒀거든요. 일도 돕고 그런데 어쨌건 이상한 거죠. 하지만 막씨는 이렇게 자신을 돕는 금방울과 잘 지내게 되는데요. 이 금방울의 이야기는 온 마을에 퍼지고요. 그 마을의 부자인 목손이라는 사람이 이 금방울을 훔치게 됩니다. 훔쳤는데 금방울은 목손에게 가서 잘 살았을까요? 아니죠. 자, 자신의 어머니인 막씨를 지켜야 되는데 목손의 집에 왔잖아요. 그래서 이 목손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하면 이 밥이 차게 변한다던가, 잠을 자려고 하면 방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잠을 못 자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괴롭히고 결국은 금방울은 어머니에게 보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목손이 앙심을 품고 마을 관아에게 이 금령과 막씨를 신고하게 돼요. 그래서 고을 수령인 장원이 막씨와 금령을 가두게 되는데, 이 장원이 바로 누구예요? 위에 있던 장원, 해룡의 아버지죠. 그러면 해룡의 아버지는 왜 이 고을의 수령, 즉 현령, 지헌 같은 말입니다. 이 되었냐면 이들이 지금 전쟁 중인 난을 피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산속에서 아주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 그때 조나라의 장수 위세가 장원을 좋게 봐서 한 고을을 맡겼어요. 그 고을이 바로 뇌향현입니다. 그래서 뇌향현의 수령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장원은요, 금방울이 요괴스럽다는 소문을 듣고 막씨와 금방울을 제압하려 하죠. 그런데 역시 이 장원도 금방울이 괴롭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게 됩니다. 풀어주는 과정에서 장원 부인이 막씨는 죄가 없으니 풀어줘야 한다고 말하고요. 금령이 아니지, 아직까지는 금방울을 잘 대해줍니다. 게다가 막씨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주고 해요. 그러던 장원 부인이 아들 해룡을 잃은 슬픔으로 병을 얻게 되어, 그러자 금방울이 보은초라는 것을 구해서 부인의 생명을 구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원 부인은 고마워서 금방울에게 금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자, 그러면서 장원 부인과 막씨 부인은 아주 사이좋게 지내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금령이 장원이 누구죠? 이 사람 고을 수령이었고 해룡의 아버지에게 해룡의 모습이 그려진 족자를 가져다 준 뒤에 행방을 감추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족자는 뭐냐면 그림을 그려가지고요, 어떤 표구로 해서 벽에 줄을 매달아서 크게 걸어놓는 걸 말해요. 그 그림에는 뭐가 있었냐면 장원이 잃어버린 아들 해룡과 헤어질 때 모습, 산속에서 헤어질 때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뒤에는 도적이 이 해룡을 얻고 가는 모습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 족제를 보고 장원 부부는 우리 아들이 죽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답답한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때 한편 해룡은 장삼의 아내 변씨의 학대로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삼은 해룡을 무척 아꼈는데 해룡이 13살 되던 해에 사망했다고 그랬죠. 그러자 변씨와 아들 해룡이 굉장히 학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때마다 이 금령은 이 해룡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족자를 두고 금령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박을 받는 것에다가 더해서 어느 날 소룡, 즉 해룡의 동생이면서 장삼의 아들이죠. 변씨의 아들이 사람을 죽이는데요. 그 죽이는 누명을 해룡에게 씌워요. 그래서 관가에 가서 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관가가 어디였냐? 바로 장원이 현령으로 있는 그 관가였어요. 한데 둘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때 장원에게는 늦둥이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늦둥이 아들은 3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3살 아들이 해룡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울고 해룡이 곤장을 맞을 때마다 이 장원의 늦둥이 아들이 까무러치게 울고요. 그리고 밤마다 해룡이 있는 감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장원은 그 관가에 있는 별채에 해룡을 두고 이 어린아이를 맡기게 돼요. 그래서 잘 살고 있었죠. 이 이야기를 들은 변씨는 자기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소룡의 죄를 해룡에게 뒤집어 씌웠으니까 그것이 밝혀질까봐 두려워서 해룡을 집으로 유인하고요. 집을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일을 겪은 후 해룡은 집을 나와버려요. 이때도 금령이 도와줘서 탈출하게 되죠. 그러다가 악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 부분 볼게요. 어느 날 금성공주가 악기에게 납치당하자, 자, 6년 전의 일입니다. 6년 전에 악기에게 금성공주가 납치당했거든요. 그래서 황제는 공주를 찾아주면 천하의 반을 주겠다는 방을 붙여요. 그래서 해룡은 집을 나와서 산중을 걷다가 금털이 난 머리 9가진 악기를 만나게 돼요. 이때 해룡을 구하려다 금룡이 악기에게 먹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룡은 금령을 구하기 위해 악기의 소굴로 찾아가는데 이때 또 정기적 요소가 나와 해룡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너 지금 해룡 금령을 구하지 않고 뭐하고 있니? 라는 소리에 정신을 되찾고 산속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산속으로 갔는데 이 산속이 너무나 신령스러운 거죠. 너무나 아름답기도 하고 신비로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어쨌건 그곳에 가서 주변을 살펴보니 빨래하는 여인들의 목소리가 들려요. 빨래하는 여인들이 금성공주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그 여인들에게 도움을 받고 검을 받아서 자, 금령도 구하고 납치된 공주도 구하게 돼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납치된 공주를 구한 해룡은 공주와 결혼해서 황제의 부모가 되겠죠. 이곳에서 지하국 태치설화의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방울전은 여러 설화가 아주 혼재해 있어요. 뭐 지금 보시는 건 지하국 대적 태치설화가 있고 지금 이제 금령이 방울로 태어난 건 난생설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룡이 그 계모를 만나서 고날 겪는 계모설화도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16년이 지난 후에 금령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죠. 이때는 또 무슨 변신 모티프, 변신설화도 있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설화가 활용된 금방울전입니다. 그럼 그 후의 이야기를 볼까요? 절정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후 부마가 된 해룡은 황제의 사위가 됐죠. 전장에 나아가 공을 세우고 돌아온대요. 이때 전장은 이 배경이 명나라니까 명나라와 이제 갈등을 빚는 오랑캐 호족과의 전쟁이겠죠. 그때 붙는 상대국이 누구냐? 북흉노조이고요. 그때 장수가 호각이에요. 이들과 이제 이 호각이란 장수와 전쟁을 치러서 결국 이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돌아와요. 그리고 금령은 다시 집으로 가죠. 왜? 해룡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막씨 부인을 만날 거예요. 돌아가자 막씨와 장원 부인은 기뻐하겠죠. 그날 꿈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 확인해야 될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해룡이 전장에 나가서 이제 공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장승상이라는 직급을 얻게 돼요. 승상이라는 게 직급이고 최고의 벼슬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날 금령이 해룡에게 족자를 줍니다. 이 족자는 장원에게 주었던 족자랑 같은 거예요. 해룡이 부모와 헤어질 때 장면, 그 다음에 도적이 이 어린아이를 얻고 가는 장면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막씨와 장원 부인은 꿈을 꾸게 되는데요. 어떤 꿈을 꾸냐? 막씨는 딸이 허물을 벗는 꿈을 꿔요. 허물이 뭐예요? 원래 뭐였죠? 금방울이었는데 갑자기 꿈속에서 금방울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데
꿈속에서 그런 꿈을 꿨는데 딱 깨어보니 누가 있는 거예요? 금방울은 사라지고 여인이 있는 거죠.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현실적 요소죠. 꿈에 있는 그 이야기가 현실에서도 바로 나타나니까요. 장원 부인 역시 꿈을 꾸게 되는데 아들을 만날 것임을 알려줘요. 어디로 가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럼 결말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의 변방이 어려워지자, 변방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 경계 지역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약간 수도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 될 거예요. 해룡은 어사가 돼요. 어사. 이때 어사는, 중국의 어사는 이 백성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직급인 거죠. 전국을 떠돌다가 어디를 가게 돼요? 장원 부부가 있는 뇌향현을 가게 돼요. 그 뇌향현에 갔는데 떡하니 뭐가 보여요? 족자가 보이는 거죠. 자신도 똑같은 족자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부모 자식 간임을 확인하게 되는데 어떻게 확인하게 되냐? 이 해룡의 등 뒤에는 7개의 별이 있습니다. 북두칠성. 그것을 아버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부자지구이구나 라고 확인하게 되고요. 여인으로 변신한 금령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해룡이 부인에게, 금령공주에게 말을 했겠죠. 그래서 황제가 금령을 황후의 양녀로 삼고요. 그리고 해룡과 결혼까지 시키고요. 그래서 위왕이 된 해룡과 공주 그리고 금령은 부귀공명을 누리다가 하늘로 승천한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금방울전. 꽤 재미있죠. 그런데 이야기 구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알고 단락단락 어떤 상황이 나왔을 때 어떤 부분이고 어떤 갈등이 있겠구나, 어떤 인물이 누구와 갈등하겠구나를 짐작하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물 관계도를 한 번 더 보도록 합시다. 자, 금방울이 주인공이에요. 남해 용왕의 딸, 즉 신선이었는데 인간 세상에 금방울이 되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신출귀몰한 재주로 어머니 막씨와 해룡을 돕죠. 그리고 16년이 지난 후에 금방울에서 탈피한 후에 황후의 양녀가 되고 해룡과 혼이 나는 해피엔딩의 이야기고, 금방울의 어머니 막씨는 지극한 유성으로 옥황상제에게서 이 금방울을 점지받아서 죽은 남편과 동침하여 금방울을 낳은 후 금방울로 인해 이제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장해룡은 동해용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적강했죠. 신선이 아들로 태어났으니까요. 어려서 부모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장삼과 그의 아내 변씨에게서 자라면서 장삼이 죽은 이후에 구박을 받죠. 그러나 금방울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악기를 퇴치한 후에 공주와 결혼하고 금방울과 결혼하는 장해룡이었고요. 장원 부부는 장해룡의 부모이죠. 자, 장원은 요괴로운 금방울을 제압하려 하죠. 그러나 후에 부인의 병을 고쳐준 금방울을 아끼면서 두 집안은 사이좋게 지내게 되고 결국은 사돈을 맺게 되는 이야기. 그러면서 장해룡은 변씨와 적대관계에 있는 거죠. 변씨는 장삼의 아내죠. 그러니까 계모가 되는 거죠. 자, 해룡을 구박하고 죽이려 하나 그때마다 금방울이 나타나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금성공주와 결혼하기 전에 악기와 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악기는 금방울과 해룡에 의해 죽게 되고, 이 악기 덕분에 해룡은 금성공주와 결혼하게 되는 이야기. 어쨌든 적대 관계인 건 맞고요. 이 금성공주는 해룡의 부인이죠. 악기에게 납치당했다가 해룡에 의해 구출된 후 해룡과 혼인하게 되는 우호적 관계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네요. 조선 후기에 쓰여진 이 금방울전은 남해 용왕의 딸인 금령과 동해 용왕의 아들인 해룡이 인간계로 내려서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고 혼인하며 천상계로 돌아가는 이야기. 비현실계는 이들이 태어나기 전 신성계 이야기죠. 용녀와 용자로 태어났어요. 신행길에 요괴에게 납치되어서
용녀는 죽게 되고 용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이 용녀도 다시 태어나긴 해요. 막시의 몸에서 금방울로 태어나죠. 그리고 지상계에서 온갖 시련을 겪다가 끝내는 둘이 혼인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요 사건은 금령과 해룡이 겪는 시련과 고난 그리고 극복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자 금령은 어머니 막시 로부터 처음에는 핍박을 받죠. 그런데 신기한 재주로 이 막시를 도와서 결국은 모녀로 지내게 된다. 금방울을 탐내다가 얻지 못한 사람 그가 누구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금방울을 모함했던 목손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요괴스럽다고 비방해요. 도적질한 사람에게 화를 입히고 돌아와요. 이 도적질한 사람이 바로 목손이겠죠. 수령인 장원이 바로 해룡의 아버지. 금방울을 제압하고 막시와 금방울을 잡아갔죠. 그러나 장원을 괴롭히고 풀려나고 장원 부인과 막시는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게 되죠. 그 한편 공주를 납치한 아키로부터 해룡을 지키다가 아키에게 잡아먹혔으나 이 아키의 몸에서 뭔가 일을 했겠죠. 그래서 아키가 피를 통하고 죽게 되고 결국은 해룡이 칼로 찔러서 죽게 되는 아키. 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해룡은 어린 시절 부모와 난이 있을 때 헤어지게 되고요. 도적 장삼에 의해 구출되나 이 장삼은 해로운 인물은 아니었죠. 해룡에게는. 그런데 이 장삼이 죽고 난 후에 장삼의 부인에게서 온갖 핍박을 받고 또 모함을 받아서 온갖 시련을 겪게 돼요. 그때마다 금령이 도와서 위기를 극복하는 이야기. 전쟁에 나가죠. 금령공주와 결혼하여 오랑캐를 물질러요. 그리고 공을 세워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이야기. 자, 그 다음에 다양한 설화가 활용되었다고 그랬죠. 난생설화. 바로 금방울이 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났고 16년 후에 사람으로 변신하는 변신 모티프가 있다. 그 다음에 누가 계모죠. 해룡의 부인, 장삼의 부인이 계모로서 해룡을 핍박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지하국 태치설화. 그죠? 해룡과 금령이 금털이 돋친 악기, 금털이 돋친 돼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악기는 다양한 모습으로 변신하죠. 그래서 이들에게 납치되었던 이 요괴에게 납치되었던 공주와 시녀들을 구하게 되는 거죠. 변신 모티프 아까 확인했고요. 그래서 금령이 애군을 다했어요. 16년간 애군을 치르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더라 라는 변신 모티프가 있고요. 영웅 일대기의 구조를 그대로 따르고 있죠. 이게 바로 스토리가 될 거예요. 자, 금령은 남의 용왕의 딸이었고 해룡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었어요. 막시가 죽은 남편의 혼과 결합하여 금방울로 태어났고 해룡은 장원 부분에 입으로 들어가서 용의 모습으로 태어났대요. 그리고 아무리 해치려 해도 죽지 않고 신이한 능력으로 주변 사람을 돕는 금령의 모습, 재주와 슬기가 뛰어나고 총명한 해룡의 모습. 자, 요괴로운 모습 때문에 막시와 수령인 장원이 금방울을 없애려 하나 끝내는 그렇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룡은 어려서 부모와 헤어지게 되고 도적 장삼에게 구출되어 양육되나 장삼의 부인 변씨로부터 핍박을 받고 위기를 겪거나 그때마다 금령이 나타나 도와주더라. 그 다음 악기를 물리치고 돌아와서 금방울이 이 허물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하고요. 공주를 납치한 악기를 물리치고 해룡은 부모가 되어서 헤어졌던 부모와 재하고 금령과 혼인하는 이야기. 당연히 정기적 요소가 있겠죠. 신이한 능력을 지닌 금령이 비현실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주변 사람들을 돕고요. 두 주인공이 용왕의 딸과 아들로 설정되어 있는 점도 이제 정기적인 요소가 되겠고요. 공주를 납치한 악기의 소굴에 대한 묘사 등 비현실적인 요소가 매우 많은 금방울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문의 내용 살펴보고 나서 문제 볼 텐데, 자, 지문 읽기 전에 보기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문학을 풀 때 보기 먼저 읽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보기 문제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옛날 악기가 임금의 새 공주를 납치하자 임금은 누구든 공주를 구해오면 막내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설화를 채용했다는 근거가 되는 거죠. 바로 지하국 태치설화예요. 이때 무신이 나타나서 하인들을 데리고 악기의 소굴을 찾아 헤매는데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자, 악기를
악기의 굴을 찾는데 성공한대요. 지하 소굴로 내려간 모신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모신이 수박으로 변신했대요. 와, 변신 모티프. 악기에게 접근하고 공주들의 도움으로 잠든 악기를 죽이는데 성공해요. 그런데 소굴 밖에 있던 하인들의 배신으로 공주만 탈출하고 모신은 굴 속에 갇히게 된다. 이때 산신령이 나타나 한 필의 말을 주어서 모신은 그것을 타고 무사히 소굴 밖으로 나오고 배신한 하인들을 벌한 뒤에 막내 공주와 결혼하는 이야기. 그러면 이 금방울정과 다른 내용은 뭐예요? 자, 공주를 구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공주를 구한 지하국 태치설화에서의 무신은 꿈속에서의 산신령의 도움으로 그 굴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수박으로 변신하여 공주들의 도움으로 탈출하게 돼요. 그런데 금방울전에서는 금령의 도움으로 즉 그 요괴가 피를 토하면서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공주를 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자 지하국 태치설화에서는 수박으로 변신한다고 그랬는데 해룡이 변신하는 모티프는 없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공주들의 도움으로 지하국 태치설화에서는 공주들을 구하게 되는데 자 금령전에서는 해룡과 공주의 도움으로 구할 수 있었게 됐죠. 그리고 지하국 태치설화에서는 하인들이 배신해서 공주만 탈출하고 무신은 굴 속에 갇혔다가 산신령의 도움으로 그 굴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금령전에서는 배신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차이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지문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룡이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의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그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해룡이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죠. 장산 부인의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혔는데 그 옥에서 부모를 만났지만 장원 부부를 만났지만 그때는 부모 자식 간인 줄 모르고 장원의 늦둥이인 3살 아들이 해룡을 따라서 해룡과 같이 장원 부부의 관가에서 살고 있는데 장산 부인이 깨어내서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불을 내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죠. 이때 금령이 나타나서 그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저기 편하였다. 그러니까 저기 꽤 많이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꽤 많이 편했다.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문득 병력 소리가 진동하여 금터럭이 놓친 괴이한 짐승, 이거 바로 요괴가 되는 거죠. 요괴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서 해룡을 물려들었어요. 그랬더니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다가 금령이 내달아 막았어요.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머리, 그랬더니 그죠? 이 요괴가 머리 9가진 악기가 되어서 금령을 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간 장면이네요. 그랬더니 해룡이 크게 놀라 낙담하여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있는데忽然갑자기 한바탕 미친 듯한 바람이 불어 구름 속에서 크게 불러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단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기적 요소가 있는 거죠.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문득 한 데가 없다. 정기적 요소.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하늘이 뭐라고 지금 가르쳐 준 거죠? 해룡을 빨리 구하라고. 그죠? 몸에 새 조각 하나 없다. 그러니까 무기가 없다는 얘기죠. 무기가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요, 어찌 살 수 있겠어. 그런데 금령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찌 살았으리요 하면서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골짜기로 뛰어들어가니 지척을 분변할 수가 없었다. 지척은 가까운 곳도 잘 보이지 않았다. 면리를 들어가되 종족이었거늘 죽을 힘을 다하여 기어들어가니 후련 갑자기 천지가 명랑하고 1월이 조여였다. 천지가 아주 깨끗하고 밝고 1월이 조여였다. 매우
밝게 빛나는 햇살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두루 살펴보니 여기도 그러니까 전기적 요소예요. 여기도 전기적 요소. 왜냐하면 이 캄캄한 굴 속에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갑자기 뭐야? 세상이 변한 거니까 전기적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두루 살펴보니 돌비석에 금자로 새겼는데 남전산 복내동이라고 써 있었다. 여기가 바로 요괴가 사는 마을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러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 돌다리 위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와, 경치가 매우 뛰어난 곳이었네요. 그곳을 지나 들어가니 여기는 시각적 묘사가 두드러지네요. 문을 활짝 열어보니 주궁패궐 무슨 뜻이냐면 아주 호화로운 궁궐이란 뜻입니다. 궁궐인데 매우 호화로워. 내성 외곽이 은은히 백원을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라고 쓰여 있었다. 자, 금나라에 사는 신선이 수도하는 마을, 그러니까 신선이 사는 마을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써 있는 거죠. 원래 악기는 천지개벽 후에 1월에 정기로 생겨나서 득도하여 신통이 거룩하고 제주가 무궁하였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악기에 대한 이야기는 악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아주 재주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천지개벽 후에 1월에 정기로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 살았고, 그죠? 재주가 뛰어났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악기에 대한 정보를 직접적으로 보여줘. 그래서 악기에 대한 직접적 제시, 요약적 제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의 반대말은 간접적 제시가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악기의 재주가 신통하고 아주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면 그들의 이야기를 언제 누가 악기가 태어났는데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재주를 부렸다라고 길게 말해줘요. 말과 즉 대화와 행동으로 말해주면 간접적 제시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해룡이 문 밖에 주저하여,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서술자의 갭인 거예요. 서술자가 알려주는 거죠. 서술자의 논평이라고 해야 돼요. 서술자의 논평이면서 요약적 제시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해룡이 문 밖에서 주저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웃과 안에서 여러 여자들이 나오거늘 해룡이 급히 풀 사이에 몸을 숨겨 동정 상황을 살폈다. 여자들이 시냇가에서 피 묻은 옷을 빨며 서로 말하기를, 우리 대왕은 악기를 말하겠죠. 신통이 거룩하여 재주가 뛰어나 당할 자 없더니 오늘 나가시더니 후련 속을 알아 피를 무수히 토하고 기절했어. 그 이유는 뭐예요? 금령을 삼켰기 때문이죠. 금령이 이 악기의 뱃속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는 신호겠죠. 그런 신통, 그런 재주로도 이런 병을 얻었으니 일찍 나으면 좋으려니와 만일 오래 낫지 않으면 우리들의 괴로움이 되리로다. 우리들은 계속 이 악기의 뒷바라지를 할 것이란 얘기죠. 뒷바라지를 하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룡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가 또 말하기를, 우리 공주 낭낭이, 이 낭낭공주 6년 전에 납치됐던 낭낭공주가 간밤에 꿈을 꾸나. 무슨 꿈을 꾸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낭낭의 꿈 이야기예요. 하늘에서 성관이 내려와 이르되 내일 5시에 수제 한 사람이, 수제는 인재죠. 바로 해룡을 말할 거고요. 이곳에 들어와 악기를 잡고 그대를 구하여 고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동해용왕의 아들이다. 즉 신선이다. 그죠? 아들로서 그대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해줬어요. 그대가 이리됨도 또한 천수다. 천수라는 것은 운명이다. 너가 이렇게 6년 전에 납치되었던 것도 운명이고, 이 납치된 걸 구해주는 이 해룡을 만나는 것도 운명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죠. 부디 천명을 어기지 말거라 라고 당부하는 꿈을 낭낭이 꿨대요. 그 이야기를 이 빨래하는 여인네들이 서로 주고받는 것을 해룡이 들은 거예요. 당부하고 누설하지 말라 하시더니 오늘 5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그런 꿈도 허사인가 하노라. 낭낭공주가 이런 꿈을 꾸었는데 벌써 5시가 지났거든. 근데 수제가 안 나타나잖아. 무슨 일이야. 이거
헛된 꿈인가 봐 라고 말했어요.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도 언제 이곳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배울꼬 라고 한탄하고 있는데 해룡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풀을 헤치고 달려가니 그 여자들이 놀라 달아나려 하였다. 그랬더니 해룡이 말리며 말하기를 그대들은 놀라지 말라. 내가 악기를 없애고자 여기에 들어왔으니 그 악기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치라 라고 했더니 그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공주 낭낭의 꿈을 생각해서 이 사람이 바로 수제구나 라고 여겨 신기하게 여겼다. 이에 나아가 울며 이 여자들이 말하기를 그대 덕분에 우리들이 살아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해룡을 인도하여 들어가니 중문은 첩첩하고 중문이 아주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전각은 이 악기가 사는 그 건물을 말할 거예요. 는 아름다운 곳에 흉악한 짐승이 신음하여 앓는 소리가 들렸다. 해룡이 뛰어들어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높은 곳 위에 알아 누워서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배를 움켜쥐고 일신을 뒤틀며 온몸을 뒤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고 거꾸러졌다. 이 악기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네요. 그랬더니 해룡이 이 형상을 보고 악기를 처치하고자 하나 손에 쇳조각 무기 하나 없었는데忽然갑자기 미인 한 사람 공주가 붉은 치마를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귀한 칼이란 뜻이죠.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받아 들고 달려들어 악기의 가슴을 무수히 여러 차례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트럭 돋친 흉악한 돼지였다. 이 악기의 실체. 하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여자들이 다 악기로서 사람으로 변하여 나를 속임이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악기가 변신한 거지?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꿀며 말하기를 우리들은 악기가 아니에요. 우리 팔자 기구하여 몹쓸 악기에게 잡혀와 험악한 아주 욕을 봤어요. 못볼 꼴을 봤어요. 그리고 그의 그 악기의 수하에서 손 아래에서 시중을 들게 되어 죽지도 못하고 이곳에 할 수 없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까 보건 갖다 주던 그 사람은 천자의 외동딸 그러니까 황제의 외동딸 금성공주예요.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기서 한 미인은 금성공주겠죠. 슬픈 기색으로 나와 살해하기를 감사하며 말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입니다. 6년 전에 모후 어머니 그러니까 황제 비가 되겠죠. 낭낭을 메시고 후원에서 달을 구경하다가 이 악기에게 잡혀와 시비 하녀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욕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죽고 싶었는데 죽지도 못했어요.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게 되니 이 은혜는 죽어도 한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금령공주가 6년 동안 요괴에게 잡혀오기 전과 후의 이야기를 요약적으로 제시하는데 이거는 서술자의 요약이 아니고 금령공주의 대화로 요약적 제시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하며 소매로 낯을 가리고 목이 메어 흐느끼거늘 해룡이 자초지정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다 듣고 상황 파악을 하고 난 후에 슬픔을 이기지 못하더라 라고 이야기했네요. 슬픔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서술자의 논평이고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지문을 읽어봤고요. 이에 대한 문제 1번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그 기억이 남전산 동래봉이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기가 지금 시험장이고 시험을 푼다, 모의고사를 푼다를 라고 가정하면 그 기억에 밑줄이 쳐졌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을 보고 그 기억의 앞뒤의 내용을 살펴본 다음에 바로 이 문제를 와서 풀면 훨씬 더 시간도 절약도 되고
문제를 푸는 정확도도 높아질 거예요. 밑줄 진 부분을 본다면 바로 와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문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해룡이 영웅적인 활약을 펼쳐 신분적 평등을 이룩하는 공간이다 라고 했는데 영웅적 활약이라고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요괴를 퇴치했으니까요. 하지만 신분적 평등을 이룩하는 곳이다. 자, 신분적으로 낮은 신분이었기 때문에 무슨 그죠? 이 불합리한 처분을 당했나요? 그런 거 아니고 이후에 이 악기를 구한 이후에도 무슨 신분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이전에도 신분적 한계 때문에 뭔가 억울한 일은 없었어요. 그러므로 얘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2번 궁궐과 성곽을 갖춘 것으로 보아 아까 전각이 있다고 그랬고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무슨 복례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나왔죠. 그러니까 성곽도 있는 거죠. 현실 세계를 본뜬 비현실적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악기의 소그림에도 경계가 뛰어나다는 것은 경관, 경치를 말해요. 아주 신비롭게 묘사되어 있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맞고요. 선경, 신선세계와 같은 모습까지 느껴지는 공간이라고 우리 읽으면서 확인했고요. 해룡이 힘들게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힘들게 찾아가죠. 현실계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어요. 잡혀온 공주와 여자들이 악기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공간이죠.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2번 아까 지문 읽었고요.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그러면 선지 파악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체고운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